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처음 만난 건 공교롭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웬 사내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이의 옷가지가 담긴 옷가방도 함께요. 남편은 아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작은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을 듣기 전부터 제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남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안 들어도 알 것 같았거든요. 결혼 5년 차인 우리 부부한테는 자식이 없었어요. 처음 2년간은 아이를 가지려고 안 해본 것 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3년 차에 들어서면서 혹시 우리 부부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남편을 설득해 난임 클리닉을 다니게 되었어요.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까 시험관 시술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다 영영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남편이 갑자기 더는 난임 클리닉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지 자신은 잘 모르겠다면서요. 그때는 오랜 시간 난임 치료를 받다 보니 지쳐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앞에 아이를 보고 나니 그 이유를 순식간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안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온 남편은 제 두 손을 덥석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당신 배신한 거 아니야. 그것만은 믿어줘. 당신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어. 그건 당신도 들어서 알 거야. 헤어질 때 좋지 않게 끝나서 이후로는 전화통화 한 번 한 적 없어. 그런데 몇 달 전에 그 사람이 회사로 찾아왔더라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와봤다고 하는데 사실 기분이 좀 꺼림칙하긴 했어. 나랑 사귈 때 양다리 걸치다가 조건 좋은 놈한테 간 여잔데 이제 와서 날 찾아왔다니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한 거지. 난임 클리닉 안 가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래서였어.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열흘 전 혹시나 했던 일은 현실이 되어 찾아왔고 남편은 친자 확인검사 결과가 나오고서야 자신의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여보,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어쩌면 이 아이가 우리랑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건지도 몰라. 당신도 그동안 난임 클리닉 다니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잖아. 이제 우리 그것도 놔버리고 이 아이, 아니 우리 아이로 잘 키워보자. 내가 부탁할게. 그때는 너무 뜻밖의 벌어진 일이라서 제 마음조차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한 구석도 있었어요. 남편 말대로라면 아이 엄마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같은데 아이가 7살이나 되도록 헤어진 남자의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 실은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지고 양다리 걸치던 남자랑 결혼을 했었나 봐. 서준이를 그 남자 아이인 걸로 속여서 키우다가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받다가 걸린 모양이야.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우려니까 버거워서 날 찾아온 거더라고. 남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의심했던 부분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아이를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제게 있어 아이는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임에는 틀림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미 엎어진 물. 제가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들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는 아이를 키우겠다는 마음이 선 걸 테고 시어머니도 어떻게든 나를 설득해 아이를 키우게 할 게 뻔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내가 이혼을 한다면 제가 있던 자리는 아이의 생모가 채우게 되겠죠. 결국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 상처 입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럴 바엔 어차피 아이도 없는 처지니까 남편의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다음날 바로 아이의 호적 문제를 정리했어요.
당장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기 때문에 더 서두르는 것 같더라고요. 월차까지 내고 아이가 다닐 유치원과 아이방 꾸미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끝마친 남편은 마치 지금껏 아이 아빠로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아빠로 변신을 했어요. 아이도 남편을 잘 따랐고요. 오히려 이 집에서 객식구라고 느껴질 만큼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저 한 사람뿐이었죠. 말로는 아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하루하루가 혼란스럽고 아이가 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하기 짝이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고 아이는 유치원에 간 사이 혼자 집에 남아있는 그 몇 시간만이 온전히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후 3시 반에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현관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위축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누가 그러던데 아이는 어른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기분이 안 좋으면 누구보다 먼저 그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게 아이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아이 역시 제 앞에서는 늘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제 눈치를 살피는 것도 보였고요. 아이한테는 가급적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아이는 귀신같이 제 마음을 알아채는 것 같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를 씻기고 준비해 놓은 간식을 먹이고 그날 공부해야 할 문제집을 펼쳐주면 아이는 군소리 없이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었어요. 엄마들이 애들 키우는 게 힘들다고들 하는데 이런 아이라면 별로 손이 갈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는 제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걸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은 꿀이 떨어질 것 같은 눈빛으로 아이에게서 이것저것 물어댔어요. 오늘 유치원에서는 뭘 배웠는지,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는지 등등을요. 그러면 아이는 그 조그마한 입으로 조잘조잘 잘도 떠들더라고요. 저랑 둘이 집에 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던 아이가요. 그래도 핏줄이 땡기기는 하는지 나보다는 제 아빠는 편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면 참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부자 사이에 내가 모를 일이 감춰져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아직은 서로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퇴근 시간이 2시간이 넘도록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저는 아이 먼저 저녁밥을 먹였어요. 혼자 덩그러니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아이를 멀찍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연신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한 5번쯤 걸었을 때였어요. 낯선 사람이 남편 휴대폰을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제 남편이 운전 중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가로수를 들이받고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소식이었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서 지금 남편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차분하게 물어가며 메모지에 적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제가 적은 메모지를 내려다보는데 그제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순식간에 몰아치더군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온몸이 떨렸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눈물이 솟아오르고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서럽게 울부짖었죠. 그 모습에 아이가 달려와 제 앞에 놀란 듯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니 그제야 현실이 느껴졌어요. 아, 맞다. 난 이제 남편의 혼외자를 키우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나니 거짓말처럼 눈물이 뚝 끊기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가다듬은 저는 아이한테 옷을 입히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아주버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병원과 가까운 곳에 살아서 그랬는지 저보다 먼저 도착해 계시더라고요. 이후로는 모든 절차가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아주버님이 모든 걸 처리해 주셔서 저는 상복을 입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첫날은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고 둘째 날은 냉혹한 현실에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 언제보다도 말짱한 정신으로 장례식장을 지킬 수 있었어요. 우연히 작은 집 형제들이 나누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제야 내가 남편한테 속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정훈이 형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개새끼다. 아니 어떻게 3년 넘게 두 집 살림까지 해놓고 밖에서 나온 애를 집에 데리고 들어오냐? 그래놓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냐고. 형수는 무슨 죄야? 누가 아니래냐? 같은 남자지만 진짜 너무했어. 그럼 정훈이 형도 죽었으니까 애 엄마가 다시 애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말로 형수가 저 애를 키워야 할 이유는 없잖아. 야, 말도 마라. 들어보니까 정훈이 형도 형이지만 애 엄마라는 년은 더한 년이더라. 정훈이 형 애 가진 채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다가 남자가 자기 애 아닌 거 알아채는 바람에 4년 만에 이혼당했는데 바로 정훈이 형 찾아가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진 거잖아. 정훈이 형이랑 한 3년 딴 살림 차리고 살다가 이번에 딴 남자 만나 재혼했다더라. 그래서 형이 애 떠맡게 된 거고. 그런 여자가 이제 와서 지혜라고 데려가겠냐? 그럴 여자였으면 애초에 재혼도 안 했겠지. 그냥 형수만 똥 밟은 거야. 나도 남자지만 이래서 남자 새끼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남튼 너 이 얘기 형수 귀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라. 아이를 집에 데려왔던 날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3년 전 우연히 여자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도 그렇고 아이의 존재를 불과 열흘 전에 알았다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저 모르게 3년을 두 집 살림을 하다가 이번에도 여자한테 배신당하곤 할 수 없이 아이를 집에 데려온 거였으니까요. 아이가 남편과 스스럼 없이 잘 지냈던 것도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도련님,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 그이가 3년이나 두 집 살림 했다는 거요. 제 무릎에 남편 사촌 동생들은 귀신을 본 사람들처럼 기겁을 했어요.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모르고 신나게 떠들어댔으니 당연한 일이죠. 거짓말할 생각이라면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예요. 나 두 사람이 하는 얘기 처음부터 다 들었으니까. 말해봐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니, 이 사실을 누구누구 알고 있어요? 남편의 사촌 동생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순순히 대답을 해주었어요. 한마디로 제 남편의 외도 사실과 아이의 존재는 저를 제외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까지도요. 여럿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일이 이렇게나 쉬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순간 정신이 바짝 드는 게 아무도 믿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받은 상처는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이가 두 집 살림을 해왔다는 걸요. 다들 저를 속이고 서준이를 호적에 올리게 만드셨으니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셔야겠어요. 원래는 어머님 아들한테 받아야 했을 거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먼저 가버렸으니 어쩌겠어요. 아들 잘못을 어머님이 대신 책임지셔야죠. 그래, 서준이 문제도 그렇고 내가 너한테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구나. 그런데 얘, 너 서준이 키울 거니? 그건 아니잖아.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다 알아버린 마당에 너랑 아무 상관없는 애를 키울리 만무하니까. 장례 끝나고 정리가 되면 서준이는 내가 데려가마. 그리고 내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은 그때 가서 얘기해보자. 일단은 장례식을 먼저 끝내는 게 순서라서 저는 어머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 유고를 낙골당에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이틀을 꼬박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팬트리에 과자며 빵 같은 주전부리도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꽤 들어있어서 아이한테는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으라고 말을 해둔 상태였죠. 자는 동안 끝없이 이어지는 꿈 탓에 잠깐씩 잠에서 깼을 때도 정신은 몽롱했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자고 깨기를 반복하다 보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틀을 꼬박 잠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머리랑 목 뒤쪽이요. 그래서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는데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하도 오래 잠을 자서 푹 잠긴 목소리로 물었더니 아이가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많이 아파요? 너 내가 아픈 것 같아서 머리에 물수건 해준 거야? 그러자 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작 아픈 건 내가 아니라 이 아이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밥은 먹었어?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냉장고에 샌드위치도 있고 조각 케이크도 있었는데 먹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도 배고플 텐데 내가 다 먹으면 안 되니까요. 순간 그 말에 머리를 세차게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오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애정을 가지고 대한 적이 없었는데 이 어린 건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틀 동안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도 어떻게 자기가 먹을 걸 날 위해 남겨둔 걸까? 놀랍고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남편 장례식장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한 기분이었는데 이 작은 체구의 어린아이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를 품어준 것만 같아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이와 함께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에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와 조각 케이크가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그중 몇 개는 유통기한이 하루 정도 지난 것도 있었고 유통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냉장고에 넣어둬서 그런가 표면 크림이 갈라지고 많이 딱딱해 보이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거 먹으면 탈날 것 같아.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을까? 서준이는 뭐 좋아하니? 그러자 아이는 그 조그마한 입술을 꼼짝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짜장면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아줌마도 짜장면 좋아해. 우리 탕수육도 시켜 먹자. 며칠 굶었으니까 오늘은 배 터지게 먹어보자. 그렇게 근처 중국집에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어요. 막상 주문을 해놓고는 짜장면이 넘어갈까 싶었는데 배달된 짜장면 냄새를 맡고 나니 없던 식욕도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릇에 코를 박고 먹었는데 잠시 뒤 고개를 들어보니 아이가 입가에 시꺼멓게 짜장면을 묻힌 채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귀엽던지 깔깔대며 웃었어요. 야, 너 얼굴에 그게 뭐야? 새까만 수염이 난 줄 알았다. 닦아가면서 먹어야지. 그리고는 티슈로 아이 입가를 닦아주었더니 아이도 티슈를 한 장 집어들고는 제 입가를 닦아주지 뭐예요. 아줌마도 까만 수염이 났어요. 그제야 손등으로 입가를 쓱 문질러 봤더니 짜장이 잔뜩 묻어나오더라고요. 성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짜장면을 먹어본 건 처음이라서 어이없지만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아이와 마주보고 한참을 웃다가 먹다가를 반복하고서야 우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 아이도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건 매일반이라고요. 그래서 배신당한 사람 둘이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준아, 너 그냥 아줌마랑 같이 살래? 내가 너희 엄마보다 잘해줄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해.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은 다할게. 어때? 아줌마랑 살래? 그러자 아이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를 끌어안아 주었어요. 아이의 정수리에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와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온기가 어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나도 모르게 힘을 주어 꼭 끌어안았어요. 그래, 어차피 찌그러지는 인생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싶었죠. 다음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제가 맡아서 키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서준이 엄마로 살 거예요. 아이를 생각해선 명절엔 서준이 데리고 어머님 댁에 와서 명절도 지낼 거예요.
안 그래도 외로운 아이인데 주변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건 보여줘야 하니까. 하지만 그 외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며느리 노릇은 안 하고 살 거예요. 김장 때 도우러 오지도 않을 거고 어머님 생신이라고 선물 사들고 오는 일도 없을 거예요. 안부 인사도 안 할 거고요. 저는 서준이 엄마로 산다고 했지 어머님 며느리로 살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신사동 건물 저 주세요. 대신 어머님 돌아가실 때 다른 유산에 눈독 안 들일게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 가장 비싼 게 신사동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도 입을 떡 벌린 채 쉽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시 가격으로 100억 가까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어머님은 그 밖에도 상가랑 연평이 땅도 가지고 계셨지만 그걸 다 합해도 신사동 건물 하나만은 못했어요. 자식의 외도로 졸지에 재산의 반 이상을 둘째 며느리한테 뺏기게 된 어머님은 아주버님 내외와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형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께 얘기를 들으셨다면서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안 봤는데 동서가 아주 통이 큰 사람이었네? 우리 그이도 어머님 통이 얘기 듣고는 기가 찼는데 한참 울었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께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 같은 여자로서 동서가 당한 일이 남일 같지도 않기도 하고 이 집안 남자들이 괘씸하더라고. 그리고 동서한테 확실히 말해두는데 난 몰랐어. 나도 장례식장에서 서초정 작은어머니 통에 듣고 알았으니까. 건물 한 채로 동서 마음이 달래진다면 그렇게 해. 내가 동서 같은 일 당했으면 신사동 건물이 뭐야? 마포 아파트랑 양평 땅이랑 어머님 사는 집까지 다 내놓으라고 했을 거야. 대신 어머님 돌아가시고 유산 나눌 때 동서 몫은 없는 거다? 그건 확실히 약속해줘야 해.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졸지에 저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알짜배기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그걸 어머님이 순순히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마포 아파트 정도 주시겠거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이 쿨하게 양보하시는 바람에 제가 쉽게 건물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도 형님께 감사할 뿐이랍니다. 비록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남의 자식을 키우며 살게 되었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모자의 생활이 우울하거나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의지하고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짝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서준이는 착하고 귀여운 데다가 저를 무척 잘 따르고 챙겨주었어요. 가끔은 얘가 어린애라는 걸 까먹고 친구처럼 대할 때도 있을 정도로요. 물론 서준이도 저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친정 오빠가 선물로 준 건강진단 상품권을 썩힐 수 없어서 만료기간을 며칠 앞두고 병원을 찾았어요. 평소에 딱히 불편한 곳도 없고 몸에 이상을 느낀 부위도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를 했는데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글쎄, 제가 암이라는 거 있죠? 종양 크기로 봤을 때 신장암 2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환자의 수명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쌓인 데이터상으로 볼 때 신장암 2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70~80% 정도 됩니다. 환자분의 경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한 거라서 수술을 통해 조직 절개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되니까 스트레스도 덜할 거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게 완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암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놀란 저는 달리 담당 의사와 밝은 표정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5년 생존율이 70~80% 정도라면 반대로 20~30%는 5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소린데 어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서운하기까지 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남편도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우리 아들한테는 저뿐이라고요. 선생님, 저 꼭 살아야 돼요. 밝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던 의사는 울먹이는 저를 보자 괜히 미안했는지 우리나라 의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수술이 잘 될 테니 걱정 말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아들한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저는 혹시 내가 잘못됐을 때 우리 아들이 온전히 내 재산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 목록과 은행 계좌, 비밀번호, 그 밖의 모든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파일에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아들한테 내 몸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잘못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아들은 침착하게 제 말을 들어가며 파일에 들어있는 서류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 넣더라고요. 드디어 수술을 받는 날, 아들은 제 수술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 있고 싶다고 해서 학교에 연락해 담임 선생님께 결석 사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수술실 복도에서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엄마 수술 늦어지면 외삼촌이랑 식당에 가서 밥 먹어. 굶으면서 기다리지 말고. 알았지? 아들은 듬직한 모습으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오빠한테 아들을 맡기고 수술실로 향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신장암 이기면 어지간해서는 다 산다고 말들을 하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 아들이 혼자 남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20~30%의 안 좋은 결말이 내 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런 걱정과 달리 저는 수술이 잘 됐고 무사히 회복실에서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손등이 미지근한 물로 축축하게 젖은 기분이 들어서 시선을 내려다 봤더니 아들이 제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앉아있더라고요. 서준아. 제가 아들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아들은 고개를 들고 눈가를 훔쳤어요. 그리고는 울먹이며 엄마라고 부르며 저를 끌어안더군요. 수술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의젓하게 있던 아들 녀석이 실은 속으로 많이 무서웠던가 봐요. 아무리 어른스러운 아이여도 아이는 아이구나 싶더군요. 애기같이 울긴 왜 울어? 엄마가 못 깨어날까봐? 무서웠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우리 서준이 혼자 두고 절대 안 죽어. 이거 봐. 멀쩡하게 깨어났잖아. 그러니까 울지 마. 우리 아들 예쁜 얼굴이 망가지잖아. 아이 얼굴에 잔뜩 묻은 눈물을 닦아주며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이제는 서로의 존재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 우리 모자는 서로의 얼굴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로는 어떻게든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 식습관도 바꾸고 꾸준히 운동도 하기 시작했어요. 내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죠. 이후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저보다도 더 제 건강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매일 운동도 함께 해줄 정도로 제게는 헌신적이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2인 1각 달리기를 하듯 암과 싸워가던 저는 아들이 고2가 됐을 때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간의 노력을 따져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내 건강 때문에 아들과 헤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턴가 제 인생은 아들과 떨어뜨려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모자는 늘 붙어 다니고 사소한 비밀도 없이 다 털어놓고 지낼 만큼 친구처럼 다정한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서준이를 제 품에 안겨준 남편과 남편의 상간녀한테 고마움을 느낄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암에서 완쾌가 되고 몇 달 뒤 어머님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비록 며느리 노릇은 안 하겠다고 했어도 아들 때문에 시댁에 자주 찾았던 저는 상복을 입고 아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손님들을 맞느라 분주했고요. 그런데 그때 장례식장에 온 사람 치고는 의상이 요란한 여자가 우리 모자가 있는 빈소로 들어왔어요. 저는 어머님 지인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해 예를 차리려는데
그 여자가 영정 앞에서 저를 안고 제 아들한테 말을 걸지 뭐예요. 서준아, 나 기억나? 네 엄마잖아. 순간 가슴 위로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잊고 있었던 껄끄러운 존재의 등장에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서준이가 아무 말도 않고 고개를 돌리자 여자는 제게 다가와 그러더군요. 어머님 반대만 아니었다면 지금 그 자리 내 자리였을 거예요. 노인네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더니 이렇게 일찍 가버리셨네? 아, 인사가 늦었죠? 나 서준이 엄마예요. 우리 초면이죠? 그동안 우리 서준이 데리고 엄마 노릇하니까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참 착하죠? 얼굴도 잘생기고 모르긴 해도 지 아빠 머리 닮아서 공부도 잘했을 거예요? 아니다. 애들은 엄마 머리 닮는다는데 나 닮아서 못했으려나? 암튼 애도 못 갖는 여자가 그동안 내 아들 데리고 엄마 노릇도 해보고 소원풀이 했을 테니 이제 내 아들 데려갈게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그쪽이 서준이를 데려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어머머? 이 아줌마 정말 웃기네? 내 자식 내가 데려간다는데 그쪽이 무슨 권리로 막아? 막말로 우리 서준이 몸에 그쪽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어? 아니잖아. 그쪽이랑 우리 서준이는 엄연히 남남이라고. 그쪽이 내 아들 데리고 엄마 노릇하며 재미 볼 때 난 자식 잃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지냈어. 내 배로 낳은 내 새끼 뺏기고 피눈물 흘리며 살았다고. 그랬으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어디서 못 주겠다는 소리를 해? 내가 꼭 소송까지 진행해야겠어? 제대로 인생 한번 조져줘?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찌그러져 있어. 괜히 더러운 꼴 나지 말고.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여자인지 아들 앞에서 험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장례식장에 모여있던 문상객들은 여자와 우리 모자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여자는 그런 반응에 은근히 만족하는 눈빛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려는 게 여자의 목적 같더라고요. 서준아, 장례 끝나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데리러 갈 테니까. 여자는 우리 아들한테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그 종이를 순순히 받더라고요. 그 모습에 순간 가슴이 찌릿했어요. 그동안 세상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내 아들이 친모를 보더니 한순간에 나를 버리나 싶어서 서운하다 못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쪽지를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담담한 표정으로 여자한테 말했어요. 저기요, 제 엄마는 내 옆에 있는 이분이에요. 그쪽이 나를 낳아준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엄마라고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요. 저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유산 때문인가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유산, 그게 탐이 나서 그러는 거냐고요. 그런 거라면 굳이 저를 데려갈 필요 없을 거예요. 할머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으니까. 그러자 여자가 소리 죽여 그러더군요.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네 아빠 몫에 유산이 있는데 왜 네가 받을 게 없어? 꼭 그것 때문에 널 데려가려는 건 아니야. 다만 네 몫은 챙겨야 하니까 하는 말이지. 아빠 몫의 유산이요? 그런 건 없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 이미 할머니가 엄마한테 건물을 증여해 주셨거든요. 물론 그건 아빠 몫이 아니라 순전히 엄마 몫이었지만요. 그 건물 받을 때 엄마가 큰엄마한테 약속을 하셨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받게 될 우리 집 몫의 유산을 포기하겠다고요. 정 못 믿겠으면 큰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각서 쓰고 공증까지 받아놨다고 하니까. 그러니 저를 데려가셔도 할머니 유산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저를 데려가실 건가요? 그 말에 여자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대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어요.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새로 유명하잖아요. 얌체 같은 짓이기는 해도 새끼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모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라는 작자가 어쩌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비록
내 배로 낳지는 않았지만 내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뭉클한데 어떻게 친모라는 사람이 자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건지. 어쩌면 그래서 서준이를 제 품에 안겨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모한테 받지 못한 엄마의 정을 저한테 받으라고 말이에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자는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픔을 가진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